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 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랑 오늘 커플룩. 아, 네.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네, 예, 그렇죠. 옷 입으면 예. 좋죠. 어떻게 또 소매 접은 것도. 네. 시스루 같아가지고 제가 안에 그래도 저도 네일을 그랬어요. 하나 입었습니다. 안에 하나. 네. 자, 오늘 커플룩 입으신 우리 데일리인트 박근영 부장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렇죠.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어요. 네, 오늘 좀 암울했죠.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지수 하락이 좀 아프게 느껴질 정도로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 초반부터 2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2,550포인트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일부 강세 출발 속에 초전도체 그리고 핵 융합 에너지 그리고 미용기기와 전선 관련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의 부동산발 경제 불안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그동안 약세에 따른 일부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추가 제한은 아침에는 좀 제한적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 오전에 하락 출발했던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들이 일부 반등 시도가 오전 장에 잠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보이자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 하향 돌파하면서 시장의 낙폭을 또다시 이제 확대했고요. 중능 국제 신탁의 64조 원 규모의 상품 상환 연기 소식 그리고 국영부동산 개발업체인 위안양그룹의 디폴트 우려가 다시 부상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중국의 7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모두 예상치 하회한 영향도 오늘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시 2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반등을 다소 좀 시도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는데 중국 내수 부진 영향에 중국 소비 관련주나 실적 부진에 따른 셀트리온 그룹주 등의 약세가 심화되기도 했지만은 중동의 AI 반도체 매집 소식과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등으로 반도체가 방어주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투기 수요가 쏠린 초전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LS그룹 실적 호조 등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전선주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소수 테마 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면서 낙폭이 다시 확대가 됐는데 코스피는 200일 이평선인 2,530포인트 지지력을 테스트했지만 결국 종가는 이제 실패를 끝났죠. 외국인들은 장중 코스피 현물 순매도를 1,000억 원대까지 이제 매도를 늘리다가 동시효과 때 보니까 코스피 200을 48억 순매수로 전환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동시효과 때 샀다는 거죠. 선물은 7,658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장중에 8,000억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도는 조금 줄이면서 끝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이제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한화투자증권에서 중국이 매월 실물 지표와 함께 공개하던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 중단이 있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건 이제 삼성증권의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서비스 고용 충격이 코로나 때 고용 충격이 서비스업이 약 2천만 명 이상 그리고 자영업에 5천만 명 이상이 이제 코로나 때 고용 충격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은 이제 회복 추세로 좀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오른쪽 보시면은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 그러니까 21%를 넘기는 청년 실업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역시 16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청년층 실업률을 당분간 공표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예전 대비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16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대가 약 9,6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6,500만 명이 이제 학업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 전 일자리를 찾는 학생이 노동력 조사 통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각 사회 방면에서의 견해차가 존재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제 중국 정부가 내면서 중국에 관련된 어떤 청년 실업률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거라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 회복은 올해 중요한 이슈였고 중국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였는데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지표를 확인하면서 바닥을 가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이제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단이 사라지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좀 더 확대된 것이 아마 오늘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는 거고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지표 공개를 만약에 막는다면 중국 관련된 세론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금리를 낮추고 부양 정책을 계속 발표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이긴 하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응을 하더라도 아마 수출 익스포저가 높은 산업보다는 아마 중국 쪽에서 오히려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한화투자증권에서의 장중의 코멘트도
뉴스도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영향에 개장 직후 1241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장중 위안화 약세 압력이 일부 완화되면서 1330원 후반대로 소폭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전업종이 약세 기록한 가운데 증권과 통신업, 기계가 여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만 시총 상위단에서 네이버가 상승하면서 서비스업의 추가 하락도 제한했습니다. 다만 이제 덴티움의 급락 영향에 의료종밀이 가장 부진했고 섬유유복과 유통업 등 내수 소비업종과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주 다수 포진했던 철강, 금속과 화학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빠졌습니다. 한편 덕선과 서원 등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들은 급등세가 오늘도 지속됐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도 속에 2%대 하락하면서 880선 초반 수준에 위치를 했습니다. 7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60일 이평선 하회했고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외국인이 코스닥 종목 순매수 상위권에 위치했던 ISC가 장중 11% 급등세도 보였고요. 그 외에도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중소형주가 많이 오른 종목도 일부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유통이나 원종 장비 부품, 오락 문화가 약세였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쉬고 있을 동안에 중국의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MLF 금리가 15bp 정도 인하가 됐고 2.75에서 2.6%로 인하가 됐고요. 역 RP 금리도 10bp 인하되면서 1.90에서 1.80%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 게 우리 쉬고 있을 때 중국 쪽에 금리 인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쉬는 사이에 쏟아져서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장 초반에 1% 하락해서 머무를 줄 알았는데 오후장 뭐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한 또 지수 하락이 좀 코스닥 쪽에 크게 나와서 좀 우려를 더 키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좀 올랐던 종목군들이 있었으니 반도체 쪽 일부 종목들이 조금 올랐어요. 네, 뭐 외신에 따르면은 뭐 AI 관련된 이슈가 결국 또 다시 이야기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칩을 수천 개씩 사들이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100을 최소 3,000개, 이게 금액적으로는 총 1억 2천만 달러 상당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비싸죠. 이 구매했다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캉 압둘라 과학기술대학, 이게 카우스트라고 불리는데 이 카우스트 대학이 이제 올해 말까지 칩을 공급받아서 자체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이제 LLM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발에 사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I 전문 지식을 가진 또 많은 중국인들이 오히려 미국 기업 명단에 있는 중국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막았기 때문에 카우스트에서 일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또 많이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수천 개의 엔비디아 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연구기관 기술혁신연구소, 이게 TII라고 하는데 자체 오픈 소스 거대 언어 모델 펄컨을 개발 중이라고 이제 전해집니다.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최신 칩 전신인 A100 칩 1024개를 사용해서 한 달여 만에 고급 GPD 모델 3를 훈련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3,000개 정도를 구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으로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와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의 가장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은 2023년도에 H100 칩 약 55만 개를 전 세계에 출하할 것으로 엔비디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지금 출하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중국의 빅테크들도 미국의 수출 규제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총 50억 달러, 약 6조 6천억에 달하는 AI 반도체 주문을 엔비디아에 이미 넣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여러 가지 10억 달러어치의 A810만 개 주문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받을 예정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뭐 관련해서 14일 현지 시간이죠. 주가가 7%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전일 뉴욕 증시 하락 속에서도 또다시 0.57% 상승세까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전일 모건 스탠레이에 이어서 오늘은 UBS의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또 요즘에 외신에서 나왔던 엔비디아 상향 조정 관련된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 관련된 쪽에서는 상당히 해외 쪽에서도 IB 쪽에서 상당히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주도주로 나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보유한 ASML 주식이 1분기 말 기준
629만 7,787주, 지분율 1.6%에서 2분기 말 기준 275만 72주, 지분율 0.7%로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분 매각으로 3조 원 정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요. 자금을 매각한 이유가 반도체 투자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삼성전자가 4나노미터 관련된 첨단 파운드리 관련된 기본 공정으로 인공지능 칩 분야 스타트업인 그로크의 차세대 AI 칩을 생산한다라고 알려지면서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텔러시에 짓는 파운드리 공장의 첫 고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수주가 이제 일단 소식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일부 중소형주들도 나쁘지 않았고요. 한편 이제 대만 언론에서는 TSMC의 3나노 주문은 애플과 미디어텍이 가져갈 것이고 퀄컴 주문이 아마 삼성전자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만에서도 보도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쪽에 삼성전자의 신규 고객 확보가 소식이 점점점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중에서는 한미반도체나 두산테스나 상당히 좋았고요. 유진테크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유니테스라든지 네페스, 뭐 그다음에 TFE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게 그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DDR4 8GB 관련된 사진입니다. 이게 가격 추이인데요. 가격 추이가 쭉 빠지는 이제 횡보를 좀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3, 4분기 들어가면 아마 일부 가격은 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디램 관련된 가격들이 좀 온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디램 관련된 추라인데, 추라가 3분기에 저점을 찍고 4분기부터 추라량이 올라온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가격이 올라와야만 이제 재고 조정 이후에 추라가 올라오기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추라량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한 3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되면서 좀 이제 변곡점이 있을 거로 좀 모건스탠리는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SK증권 이와 관련해서 AI 주도주 방향성 배팅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전공정 관련해서도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를 SK증권에서 오늘 했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2016년도에서 17년도 사이에 디램 모듈 현무가 반등 이후에 전공정 업체의 주가 아니래요. 추이인데 이 다른 겁니다. 네. 예. 고전이. 예, 네네. 이겁니다. 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 디램 모듈 현물가 부분이 상승 쪽으로 이제 접어드는 국면이거든요. 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전공정 관련 업체들의 주가 추이가 이제 올라갔다는 걸 표시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최근에 뭐 후공정이나 뭐 패키징 쪽에 상당히 주가들이 좋은 모습 많이 보이는데, HBM뿐만 아니라 전공정에 관심을 못 받았지만 현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현물가가 올라갈 때 전공정 주가들도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AI 관련 업체에 대한 조정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방향성 배팅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아마 AI 관련된 후공정이나 패키징 쪽은 여전히 좋다는 것과 함께 전공정 서플라이 체인도 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산이 거세질수록 업황 회복 시점은 당겨지고, 이제 SK증권의 입장에서는 9월 중에 아마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의 EPS 하향 조정세도 SK증권에서는 조정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중에 아마 전공정 쪽도 EPS가 바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디램 현물가 반등도 소외된 전공정 주가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I나 후공정 패키징 다 좋은데 전공정도 이제 바닥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러운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파츠 쪽에서는 KNJ나 월덱스, 그다음에 원익 QNC, 그리고 EUV 장비 쪽에서는 SNS텍, 부대 장비 쪽은 GMBS, 그다음에 이제 유니셈 이런 쪽이고요. 소재는 JI테크 뭐 이런 종목과 관련된 언급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공정 관련된 주식도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기적으로 좀 가늠해 볼 조심스러운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YM 리서치 쪽에서는 국내 후공정 소부장들 살펴보게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HBM이나 패키징 관련된 종목을 언급을 하면서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ISC, 대덕전자, STI나 PSK 홀딩스, 프로텍, 그다음에 TFE 이런 종목과 관련된 코멘트를 쭉 달았는데요.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제 제 원고를 좀 한번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종목들을 왜 언급했는지, 네.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는지 언급된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격이 이젠 좀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HBM이나 AI 관련된 모멘텀은 이미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주가가 정말 방향성을 우상향을 다시 그리려면 이제 현물가나 가격이 올라와야 되죠. 그 이제 재고가 이제 마무리된다는 거잖아요. 그 시그널을 보여줘야만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데, 근데 역시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두산테스나 유진테크 뭐 이런 등등에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이런 장에서도 꽤 많이 급등을 했거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나 뭐 이수 관련된 이 종목들도 또 여전히 또 상당히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에서 다 올라가는 시기는 좀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후구종단이나 패키징 쪽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언급된 종목들이 있으니까 관심 갖고 한번 스타디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또다시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 뭐 아니라고 네. 부인을 하고 가타부터 얘기도 많고 한데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보나사피엔스라는 그 스타트업 회사 김민기 대표 언급이 좀 됐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부각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뭐 이 부분도 뭐 지난주 언급됐고 오늘도 여전히 이제 뭐 같이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이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전달될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뭐 맞다 아니다 공방이 너무 아직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가들은 급등해 버렸으니까 좀 저희가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수급적인 이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급등한 뒤에 일부 종목은 상한가에 계속 버텼지만 일부 종목은 윗꼬리를 내고 쫙 빠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꽤 많이 이제 달면서 상승폭 대비 한 절반 정도가 쭉 빠지는 윗꼬리를 다는 양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전도성 물질을 발견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던 랭거 디아스 미국의 로체스터대 교수가 참여한 다른 논문이 철회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회된 논문은 초전도체 관련된 논문은 아니긴 하지만 이 대학 측이 디아스 박사의 거듭된 논문 철회 때문에 그간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착수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가 장중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초전도체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일부 상한가 유지된 종목 외에 윗골을 대고 쭉 빠지기 시작한 게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주장했던 어떤 그 교수가 논문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상당히 좀 깨지는 뉴스가 나온 거죠. 거기까지 윗골을 달고 아마 상승폭의 거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윗골을 다는 모습이 쭉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 이후에 또 뭐가 나오냐면, 오후 늦게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서 피터 아바몽 미국 일리노이대 물리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류테늄산 스트론튬이라는 금속에서 데몬 분자라는 새로운 초전도 물질 후복을 발견했다, 이게 보도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초전도체 관련된 뭔가 물질이 또 나왔다는 이야기가 외신에서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윗골을 내고 쭉 밀리던 종목들이 또다시 재차 이제 강세 전환하면서 종목들이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테마주라든지 그다음에 핵융합 에너지, 비철금속 테마가 역시나 이제 종가 무렵까지 강세였는데, 다만 뭐 덕성과 LS전선 아시아 등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 가운데 사업과 무관하다고 아예 공시를 내는 종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한가가 안 깨지거나 계속 강세로 끝났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부인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가는 것은 좀 이례적으로 저희가 좀 이상하게, 저도 좀 이해가 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일부 종목은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또 이제 뭐 매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공시가 또 나왔거든요. 장 끝마치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신뢰할 수 없지만, 이 수급의 이슈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늘 뭐 더 이렇게 파생되는 것 같던데요. 막 이구산업 이런 종목은 구리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나왔다 이러면서 막 급등하고, 새로운 이 연결고리를 찾아서 자꾸만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테마의 뭐 에너지가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뭐 사실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뭐 수익만 나면 뭐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들한테 이거 말하기가 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누구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어떤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논거를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초전도체 이야기는 뭐 당분간 계속해서 지속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더 다루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중국 관련한 지난주 이제 그 단체 관광 비자 발급 소식으로 엄청나게 올랐었던 종목들이
지표 발표된 이후에 많이 꺾였는데 사실 이거는 네. 과거 지표이기 때문에 네.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어쨌든 이제 단체 관광 이슈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가 지난주에 급등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경기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왔고 또 약간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뭐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라 워낙 어떻게 안 좋으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까지 빠르게 급하게 하느냐, 강도가 더 세지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 약간 이제 동전의 양면 같아요. 어떨 때는 이게 이제 뭐 얼마나 안 좋으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 이렇게라도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좋아지겠구나 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주가 반응할 때도 있고 같은 걸 가지고 또 시장에서 해석하는 그날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 이게 또 종목들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 지표 부진 소식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일단은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들이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소비주들이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으로 오늘 결국은 이제 하락 쪽으로 배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키움증권에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약간의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이 2분기에도 결국은 이제 다른 쪽보다는 유통 가운데서는 면세점 쪽이 역시나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들은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을 시현한 반면 면세점 실적 개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키움증권에서 평가를 했고요. 이 방향성도 3분기에도 역시 예상대로 백화점과 면세점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호텔 신라는 거의 안 빠졌어요. 거의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보다는 면세점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아마 8월 10일 중국에서 이제 어쨌든 관련된 단체 관광 허용 국가에 대한 한국을 포함시킨 이슈가 있는 이후에 중국인 입국자 수는 7월 달에 23만 9천 명 정도로 2019년 대비해서는 46% 정도 수준인데 8월에 30만 명 돌파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와 해외여행의 이연 수요 효과 때문에 아마 서울의 뭐 강북, 제주 상권의 면세점과 백화점의 큰 수혜가 될 것으로 키움증권에서는 평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호텔 신라나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순으로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면세업계에 따르면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의 객 단가가 한 600에서 700달러 수준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일 때 1인당 네, 객 단가가 예, 그렇죠.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중국인들이 일단 들어오면 일단 많이 산다는 거죠, 한국에서. 그래서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연 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월 한 8만 3천 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연으로 100만 명 정도가 추가 입국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국 면세점의 연간 시장 규모가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규모가 증가하는 셈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조 원 가까운 시장이 새롭게 애드업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100만 명 애드업 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2016년도에 800만 명 넘게 들어왔으니까 지금 뭐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별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7월 입국자 수가 24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연간 100만 명은 그렇게 큰 금액은 큰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단체 관광 유입 초기에는 아마 공헌 이익률이 생각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과거 이제 시내 면세점이 중국 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감안한다면 초기 공헌이익률은 상당히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면세점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중국인 입국자 수 추이 비교인데요. 2016년도가 파란색이고 검은색이 2019년도, 10년도가 이제 연간 807만 명이 들어왔고 2019년도가 연간 602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23년도는 약간 이 자줏빛으로 보이는 7월 누계인데요. 78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은 상당히 뭐 2019년 대비로서는 연간으로 한 5분의 1 정도 들어올까요? 그 정도이고 2016년도 대비해서는 뭐 글쎄요, 한 7분의 1 정도 될까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위쪽으로 이제 쭉 올라오는 그림인데 하반기는 어쨌든 단체 관광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시트랩 정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국내 단체 관광 상품들이 중국의 시트랩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포진돼서 새롭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중국인 입국자 수와 국내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 비교인데 물론 이제 이게 한한령 이전이긴 합니다. 2016년도까지의 모습이긴 하지만 아무튼 중국 입국자가 많이 들어오면 면세점 매출액도 늘어나는 게 같이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추이가. 그래서 뭐 이번에 아마 중국인들이 여행은 많이 가지만 소비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국내에서 없던 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도 면세점 쪽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어떤 숫자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애드업이 될 거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여튼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뭐 호텔 신라가 별로 안 빠진 거 보면 역시나 뭐 화장품이나 다른 것들보다는 면세점 쪽에서의 어떤 단체 관광 유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투자증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과 관련된 익스포즈가 높은 쪽보다는 오히려 인바운드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섹터는 긍정적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한화투자증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장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인바운드 쪽이 많아지는 것이 이제 면세점 쪽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뭘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장품을 살지 뭘 살지 모르겠으나 면세점 매출 추이는 어쨌든 좋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의류업종의 조정이 나타났는데 사실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추울수록 성수기를 맞이하는데 네. 이익 전망이 좀 안 좋네요. 네, 이제 옷 같은 경우도 경기를 타고요. 또 재고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그쵸. 봐야 되고 원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면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뭐 원자재 이런 쪽도 가격이. 분위기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다각변을 봐야 되는데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3분기 매출 하향 조정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도 안 좋았지만 뭐 중국의 이 지표도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었고 또 경기에 대한 우려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의료업종도 오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이제 섬유유복 관련된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OEM사 밸류에이션 콜을 어디까지 봐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은 영업무역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컨센 대비 상회를 했고요. 근데 이제 한세실업은 좀 저조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다른 이유는 기능성 다운 점퍼 그리고 우분 의료 생산 비중이 높은 영업무역이 수주 성장률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취급하냐에 따라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캐주얼 니트 의료 생산 비중이 높은 한세실업이 다소 좀 글로벌 소매 경기 부진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요. 기능성 다운 점퍼나 우분 의료 생산 비중이 높은 영업무역은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좀 좋았다. 영업이익률 상당히 좋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세실업의 고정비 부담 축소 노력도 긍정적이긴 하다. 근데 이제 중국의 OEM사들보다도 경쟁 우위 갖춰가는 영업무역을 오히려 주목을 하자는 의견을 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영업무역과 에클랏 그 이제 경쟁사죠. 영업이익률 비교인데 푸른색 이 영업무역이고 에클랏이 이제 회색입니다.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영업무역 굉장히 많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대 육박할 정도로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률 꽤 많이 이제 비등하게 올라오는 거죠. 에클랏하고 비등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영업무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한세실업인데요. 마카렛 같은 경우도 경쟁사인데 보시면 영업이익률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한세실업이 좀 떨어져요. 확실히 낫네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 영업이익률도 한 9% 한세실업이 1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영업무역은 거의 20% 가까운 OPM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업무역이 잘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OEM사 상반기 실적 바닥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IR 톤을 최근에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만나봤다는 이야기죠. 아이안 쪽에 관련된 미팅을 해보면 하반기 수주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다소 조금 어려워 보이는 살짝 좀 보수적인 톤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류 재고 감소 추세도 역력하지만 절대 재고 레벨은 아직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30% 정도의 추가 조정은 필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미국의 의료 재고 계절 조정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회색 부분에 이제 미국 의료 재고의 계절 조정인데 살짝 좀 아래쪽으로 꺾이긴 했습니다만 재고 비율을 보시면은 그래도 아직은 조금 절대치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미 있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좀 떨어진 듯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좀 고개를 들고 약간 좀 팍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리스타킹 목적의 수주 회복도 예상보다 좀, 그러니까 리스타킹은 다시 재고 축적을 하는 수요이거든요. 그래서 오더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수주 회복도 예상보다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3분기 OEM사의 어떤 매출 하향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무역이 PER 4배이고요. 한세실업이 PER 7배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콜에 의한 주가 업사이드는 유효하다고 평가를 하면서 매출 추정치 하향 대비 이익 추정치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표 주가는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의 목표 주가는 둘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신한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한화투자증권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화투자증권도 두 기업에 대해서 둘 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조금 슬로우하고 더딘 건 맞는데
밸류에이션 콜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싸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면화 가격 안정세가 이제 OEM 원가 부담을 완화시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화가 꽤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이 될 텐데 면화 가격이 투입되는 게 아무래도 좀 하반기에 좀 이게 떨어진 면화 가격이 들어가면 스프레드나 뭐 어떤 이익률은 어느 정도 안정세 있다는 점에서는 영무역 4배 이건 좀 너무 싼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딱 지금 고민할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중국 면세 쪽도 그렇고 지금 의류 쪽도 그렇고 조금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이 커질 만한 시기에 거시 데이터나 중국 상황 등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상반기에는 캐펙스 쪽이 워낙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소비재 쪽에 이어받아 주나라고 했는데 퀘션 마크가 붙어서 사실 투자자들은 이런 선순환을 노려야 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을 보이는 저 캐펙스 뭐 2차 전지라든지 기계나 조선 같은 것들을 기다렸다 사야 되는지 이 고민에 지금 빠질 것 같거든요. 부장님은 어떤 의견 주로 맞습니다. 뭐 사실 지금은 뭐 반도체가 됐건 뭐가 됐건 수요 드리븐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수요 드리븐을 보여주면서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하반기, 3분기, 2분기 정도의 약간의 Q의 물량 증가에 대한 퀘스천이 조금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 주가가 또 급등한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상황에서 주가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저 아주 뭐랄까 제한된 수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제한된 수급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2차 전지에서 좀 빠져나온 수급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초전도체 같은 일부 테마성 관련된 쪽으로 또 개인들이 또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지금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베이스가 수요 드리븐의 어떤 시장의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단의 어떤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성장을 하는 섹터가 그래도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오늘도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일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아직 그런 것들 좀 찾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절대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거는 조금 기술적인 어떤 반등에 대한 어떤 제한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좀 반등은 나오겠지만 성장을 하지 못하면 결국 또 빠진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보여준 것은 이제 소비주 가운데서도 인디 브랜드, 중소 브랜드들은 또 성장을 보여줬거든요. 화장품 가운데서도. 그런 종목들은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일부 성장을 보여준 섹터들은 그래도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도 지금 살아남고 있는 섹터가 보이는 거니까 굉장히 좁은 국면에서는 그런 거 좀 찾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국제유가가 다시 좀 주춤하면서 80달러 초반선까지 좀 밀려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WTI 기준으로 뭐 지금 80.99달러 정도로 거래가 네. 마감됐는데 그래도 81달러 선입니다. 과거에 몇 달 안 됐어요. 70달러 깨졌던 적이 맞아요.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꽤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게 있는데 말씀드렸던 중국의 7월 관련된 지표들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의 좀 우려를 하는 거죠. 고민을 하고 수요가 과연 좋아질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미국도 약간의 또 우려가 아직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가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경기 지표는 좋아요. 미국은 상당히 좋은데 얼마만큼 좋아지면서 이렇게 유가를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유가가 좀 올라온 것은 사우디의 감탄도 있고 또 지금 시기가 또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또 수요가 있을 시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바클레이즈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9%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 이쪽에 컨트리 가든이죠. 관련된 디폴트 관련된 위기로 부동산 시장도 또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우려까지 점쳐지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정유주가 유가가 막 급등하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최근 보면은 유가 관련된 이익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제 정유 관련된 이익 스프레드 있잖아요. 각 뭐 종류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이익 스프레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는 안 올라가더라도 이익 스프레드는 좋기 때문에 실제 정유주들의 이익이 아마 3분기 실적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이제 정유주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다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오펙이나 IEA 그다음에 EIA 등등과 관련된 쪽에서 이 수요 그러니까 글로벌 오일 디맨드 관련된 수요 전망에 대한 이 추정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원하는 거죠, 정말. 네, 원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우리 예. 큰 그림이다. 네. 근데 아무튼 23년도에 조금 처지다가 네. 23년 이후부터는 지금 뭐 오펙, 그다음에 IAEA, 그다음에 EIA 등등 전부 다 올라가는 쪽으로 본인들은 이제 디맨드 관련된 수요에 대한 추정을 저렇게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죠.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유가 같은 경우는 한 70, 한 2, 3달러 정도 수준에서 또 미국이 이제 그 전략 배출률을 사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80달러 선을 깨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빠질까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그렇게 하방이 좀 많이 열려 있다 보기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방과 하방이 좀 닫혀 있는 구간에서 한 7, 80달러 선, 뭐 75달러 선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다소 조금은 박스권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어서는 임플란트. 사실 뭐 수출 얘기 나오면 임플란트가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았는데 네. 수출 지표가 좀 안 좋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 지표는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다른 쪽이 좀 안 좋았던 것 네. 같아요. 그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제 약간 코멘트를 냈는데 7월 임플란트 수출액이 6,188만 달러. 전년비로는 4% 올랐지만 전월비로서는 24% 빠졌습니다. 중국이 3,240만 달러로 전년비 10% 증가 그리고 전월비 마이너스 3%로 중국은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역시 VBP 효과가 지속됐다 볼 수 있는데 러시아가 전월비 48%나 빠졌고요. 튀르키예가 전월비 75%나 빠졌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전월 대비 하락세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내 지역별로 보면은 수원시가 덴티움 쪽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7월 수출액이 890만 달러, 전년비 20% 정도 빠졌고요. 전월비로는 58%나 빠졌습니다. 수원시 쪽이고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731만 달러로 전월비 44%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모습이었다. 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월별 국가별 임플란트 통관 데이터 추정치인데 이 보시면은 7월 달분 제일 오른쪽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좀 처져 보이죠, 그죠? 확실히 월별 임플란트 통관 데이터가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처져 보입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버텼지만 중간에 뭐 다른 쪽이 좀 많이 처졌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경기도 수원시 국가별 임플란트 통관 데이터인데요. 이 보시면 수원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덴티움 추정이거든요. 보시면 오른쪽 막대 그래프가 확연하게 처졌죠.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덴티움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제가 안 가져와 봤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장 폐지 이제 되니까 우리가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덴티움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환경이 확 쳐져 있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덴티움 주가가 오늘 별로 안 좋았던 거죠. 여기다가 이제 7월 치과 영상기기 수출액은 1,829만 달러로 전년비 25% 하락 그리고 전월비로도 마이너스 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영상기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경기도 화성시 쪽에 뭐가 있냐면 바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수출 826만 달러로 전년비 마이너스 58%나 하락했고요. 전월비로는 15% 약간 증가는 했습니다만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국가별 치과 영상기기 통관 데이터인데요. 역시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 보시면 최근 들어서 몇 달치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 추세가 약간 올라간다기보다는 추세가 좀 하락 추세로 약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경기도 화성시 분기 치과 영상기기 통관 데이터입니다. 이 화성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텍으로 추정되는 쪽인데 이 보시면은 어쨌든 통관 데이터 보시면 약간 좀 주춤하고 있죠. 계속 마이너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YY로도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과 영상기기 수출 금액도 다소 조금 주춤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된 쪽이 섹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레이, 뭐 덴티스, 데티움, 디오, 바텍 등이 좀 주가가 좀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뭐 VBP 때문에 중국 지표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 지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자체로도 아까 말씀드린 중국은 좀 어느 정도 버텨줬지만 러시아라는 이제 튀르키예 쪽이 수출 부진이 상당히 좀 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 전쟁 여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쟁은 상반기에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표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7월에 수출 데이터 호조도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용기기 쪽입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이제 보트를 냈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7월에 확정 수출 데이터를 이제 냈는데 이게 보시면은 비수기가 이제 7월 달에 비수기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7월에 그 미용기기 수출 월별 데이터 강남구예요. 강남구 쪽은 어디냐면 클래시스입니다. 슈링크로 유명한 클래시스도 강남구 데이터가 상당히 견조하게 우상향 흐름이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그죠? 안 빠지고 상당히 단단하게 2022년도 말 정도보다는 확실히 월별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강남구 쪽은 상당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데이터 보시면은 다음 데이터 보시면은 금천구입니다. 미용기기 월별 수출 데이터 금천구죠. 금천구는 7월달 지표 상당히 좋죠. 그죠? 네. 그 금천구가 어디냐면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예, 그래서 강남구 클래시스와 금천구 제이시스 메디칼의 그 수출 호조가 지표로 나왔다는 점 때문에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유성구는 원택인데 이쪽도 수출 호조예요. 그래서 강남구와 금천구 쪽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 때문에 부각이 됐고요. 다울투자증권에 의하면 8월 열흘간 잠정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또 브라질 수출이 310만 달러 기록하면서 브라질 수출 강세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미용기기 쪽은 상당히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원택 같은 경우는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올리지오의 품목화가 기대가 된다고 코멘트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칼은 3분기에 신규 RF 장비인 덴서티의 미국 FDA 품목화가 그리고 파트너사 계약이 기대가 된다라고 또 코멘트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날개를 달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부 기업의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초입 국면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의료기기 가운데 미용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적네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초입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런 미용 의료기기, 네. 레이저 이런 게 미국이나 유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제품들이 약간 좀 가성비가 네. 좋은 제품으로 지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건가요? 가성비도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게 유명하죠. 네. 근데 이제 글로벌 탑 티어들은 뭐 사이노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써마지 뭐 이런 회사들 뭐 인모드나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사이노쇼나 이런 뭐 글로벌 탑 티어들은 대부분 다 PF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아주 글로벌리 잡고 있는 아주 지금 유명하고 비싸게 시술을 받는 그것들은 아직까지도 괜찮은데 차기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R&D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F로 팔린 상황이니까 그쪽에서는 가성비와 R&D 그다음에 기계를 잘 만드는 한국 업체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많이 인수를 많이 했습니다. 베인캡탈이 아마 크래시스를 샀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루다나 루트로닉 이런 거 관련된 M&A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남아 있는 게 제이시스 메디칼 정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기기 업체에 대한 인수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잘하고 있고 뭐 브라질 남미 쪽이라든지 북미 쪽의 현지 진출 그리고 일본 시장, 중국 시장 이렇게 진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면에서는 뭐 상당히 많은 어떤 투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미용 의료 기기 쪽이 워낙에 뭐 올해 작년부터 이어지는 주가 상승에 딱 보면은 이거 현재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을 좀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이 좀 미국에서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 좀 바로 영향을 미친 걸까요? 네, 뭐 결국 이제 소매 판매 강세 속에 긴축 장기화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 그리고 미국의 신용은행의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쪽이 조금은 뭐 불리한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도 뭐 2.84% 정도 빠졌고 루시드도 5.32, 리비안도 3.62%,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 하락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또다시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가격 전쟁에 나서면서 이익 마진이 또 줄 것이라는 우려도 주가에 또 약간 부정적으로 단기적으로 센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난 14일 중국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 모델 Y의 가격을 추가로 인하하면서 또 15일 미국에서 고가 모델인 모델 S와 X 가격을 $10,000씩 낮춘 저렴한 버전을 또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 차이나 쪽에서 가격을 다시 인하했다는 소식이 오늘 또 나왔거든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최근에 이제 SUV 모델 Y 가격을 내렸는데요. 테슬라 차이나에서도 모델 S와 X를 또 내렸어요. 그래서 모델 S 같은 경우는 80.9만 위안에서 75.5만 위안 그리고 모델 X 같은 경우는 89.9만 위안에서 83.7만 위안으로 테슬라 차이나 쪽에서 또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S와 X는 전체 판매 대수 비중이 5% 수준으로 좀 낮기도 합니다만 평균 판가가 모델 Y 그리고 모델 3 대비 50에서 100% 정도 판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 기여도가 높은 모델인데 여기를 또 가격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유율과 매출 성장률 유지하기 위해서 마진을 희생할 수 있다는 테슬라 전략이 확인되는데 사실 테슬라는 딜러 없이 이제 바로 소비자에게 바로 나가는 어떤 실시간으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구조에 따라서 마진율도 높고요. 그래서 최근에 빈번한 가격 인하가 가격에 민감한 반응들이 소비자가 좀 여러 가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가격을 계속 내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구매를 뒤로 미뤄요. 얼마나 더 빠질까? 좀 기다리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하가 너무 잦게 형성되면 조금 구매가 이연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인가 삼성증권에서도 최근에 이런 가격 인하가 2차 전지라든지 이 전기차 섹터에 대한 센티에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부분들이 좀 반등이 기술적으로도 나올 만했지만 양극재 부분들도 오들면서 오히려 더 빠지면서 수급적으로도 힘을 받지 못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시면 하나증권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입니다. 이게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면서 60만 위안까지 갔던 게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다시 30만 위안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7월 이후에 최대 낙폭 기록을 다시 기록하면서 16일 기준 0.65만 위안기로 빠지면서 22만 8천 위안 정도가 됩니다. 톤당.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7월 이후엔 최대 낙폭이었던 것 같아요. 일간 최대 낙폭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렇게 탄산 리튬이 빠지면 뭐 판가라는 이런 것들이 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가 조금 더 판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가 많아지면 메이크업이 될 수 있는데 큐가 많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가격이나 잦아지면서 약간 수요가 이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영향을 받지만 완성차도 좀 영향을 받겠네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뭐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테슬라가 저렇게 내려버리면 현대기아가 만약에 뭐 보조금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완성차 부품사들도 오늘 꽤 또 많이 빠졌거든요. 전기차 부품사들도. 최근에 부품사들 실적 발표된 내용들 쫙 보니까 플러스가 막 엄청나요. 예. 세 자릿수 네네. YOY 증가가 맞아요. 굉장히 예, 예.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오늘은 또 많이 빠졌어요. 네. 그동안 이제 과거는 있고 미래를 향해 가는데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부품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약간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대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은행주 하나 했는데 미국의 큰 은행도 지금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네, 뭐 역시 이제 은행주는 뭐 제가 이제 은행 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이게 투자 대상으로 은행 업종이 그렇게 뭐 아주 매력적이거나 개인 투자들이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그쵸. 아무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JP 모건 체이스 등 미국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를 또 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의 크리스 울프 애널리스트가 15일 현지 시간 CNBC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지난 6월 은행업계 영업 환경 등급을 AA, 그러니까 AA에서 이제 AA 마이너로 낮췄고요. 고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고 지역은행주들도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은행주들은 카시카리 총재가 최근 단국이 제안한 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에 대한 자본 요건 강화안에 대해서 그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최근에 역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은행들에 대한 일부 좀 우려가 또 시장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은행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데일리 힌트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해봤고요. 오늘도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